그 제품은 대부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나와 주변 기기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LED 등기구 등 제품 11개를 대상으로 효율과 성능, 안전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고 밤에는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적어서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영상 6도, 습도는 50%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평균 3억 2천만 원 늘었다는 경실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평균 8억 2천만 원에서 11억 4천만 원으로 39%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산 증가 상위 10명의 경우 평균 10억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한 채 현 시세는 28억 5천만 원, 2017년 1월보다 10억 7천만 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소유한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단지로 10억 4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9억 원이었다가 현재 19억 4천만 원으로 116% 상승한 것입니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억 9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이 3억 올랐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3억이 오른 건데 이 정도면 일반 가정이 1년 2천만 원 저축하면 15년 걸려 모을 돈이라고 하는군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는 따가운 논평도 덧붙였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이득 보는 분들에게 집값 폭등으로 마음이 각박한 서민의 심정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 의지에 진정성이 있느냐, 이것이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자,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네, 용수처 김용민 라이브 7시까지 함께 달리실 거죠? 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에 사시는. 네, 그렇습니다. 정상근 기자. 예, 장기동. 네, 어떻습니까? 네. 장기동 요즘. 네, 살기 좋습니다. 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포함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너무 올라도 사실 문제고 너무 내려가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뭐 집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주거용으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포함세면 좋은 거네요. 네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좋은 동네 사시는 우리 정상근 기자. 첫 번째 브리핑 뭐 하시겠어요? 네,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이 임시국회를 개회해서 본회의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네. 이 오전만 해도 주요 일정에 이 본회의 개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날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만큼 이 하루는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건데 네. 언론은 그 여야가 물밑으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 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라는 방향 속에 네. 4+1 공조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네. 이 개혁 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이 예비 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서 이 선거법을 우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법 그리고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숨고르기일 뿐이지 뭐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의 여지를 두는 그런 네네. 행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로텐도어에서 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네, 이게 협상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좀 불투명한 총선을 그런 앞두고 상황입니다. 있어서 민주당이 이거 저 법안 처리를 위해서 몰아치기를 한다, 날치기를 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유한국당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네네. 갈 길 간다. 4+1 이걸로 밀고 간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네,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이 필리버스터를 다시 시도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민주당은 3, 4일 정도의 이 쪼개기 임시국회 이 전술로 나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뭐 합니다. 충분히 한국당을 그동안 설득해 왔다. 이런 계산이 선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예. 사실 이 논의가 한 2년 이상 된 거여서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이제 안을 갖고 와서 타협의 여지를 최대한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할 텐데 뭐 지금 초강경 대응으로 나가겠다. 네.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받겠다라는 게 이 황교안 대표 그래요?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뭐 이 황교안 대표는 뭐 삭발에다 단식에다가 뭐또 네. 강경 투쟁을 하시겠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단식은 하지 않고 네. 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큰 이 로비가 있습니다. 네네. 이 로비에서 이제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후 이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마저 이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다 라면서 이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이 농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이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이후 13일 만에 이 또다시 농성에 나선 셈인데 이 황교안 대표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라면서 기습적 날치기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이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 곽상도 의원을 이 총괄 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위 그리고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이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에는 주광덕, 정태욱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태욱 의원 이분이 이제 과거에 뭐를 했나 봤는데 공무원을 주로 하셨군요. 네네. 예,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그 나머지 2명 곽상도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우리 그 황교안 대표께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하셨는데 그 좀 건강한 상황에서 투쟁을 해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네네. 분들이 걱정하셔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원혜영 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5선 원혜영 의원 그리고 3선의 백재현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었는데 네. 이번에 중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동안 좀 잠잠했던 인적 쇄신론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원혜영 의원은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라면서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나이 70에 나이 70에 시작하는 이 새로운 인생은 좀 느린 속도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전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특히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군 중에 한 명인데 이 불출마 결단 배경에 뭐 이것도 관련이 있는지 뭐 물어보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음 총리는 뭐 총선 출마는 어려운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총선 출마 안 할 테니 총리로 불러주시면 일하겠다. 뭐 네. 이런 의지인가요? 뭐 이에 대해서 원혜영 의원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선거는 내 결단이지만 총리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선의 백재현 의원도 이 남아있는 숙제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을 지켜오신 이 두 중진 의원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 이 명예로운 결단을 해주셨다. 이 두 분께서 국회를 떠나신다니 아쉬운 마음 그리고 보다 이 젊은 국회와 후배들을 위한 영단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한 명이라도 더 네네. 불출마를 하면 좋죠. 혁신을 하겠다고 공천 혁신을 하겠다고 새 사람을 많이 들여오겠다고 네. 약속을 한 마당인데 일단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기존 바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계속 기성 정치인들이 계속 나 다음에도 나가겠다 이러면은 사실 좀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고 하죠. 네, 이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공천 부적격자를 거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4대 분야 부적격자인데요. 이 4대 분야란 입시, 채용, 그리고 병역, 국적입니다. 네네. 이 자유한국당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이제 배제하기로 했는데 특히 자녀, 이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고의적인 원정 출산 등도 이 부적격 대상이 됩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이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이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서 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은 아직 기소가 안 됐고 또 정경심 교수는 1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의혹만 제기가 돼도 배제가 되는 건지 네. 그렇죠. 아니면은 조국 그 전 장관을 거론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에 안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뭐 당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렇죠.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아니면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배제를 하는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죠. 어느 단계쯤 갔을 때 이 사람은 배제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죠. 예전에는 기소만 돼도 네. 뭐 비단 뭐 이제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한 건 아니지만 여하간 형사 기소가 돼도 배제하는 형식의 그런 공천 쇄신안이 나왔었어요. 네. 아마 더불어민주당 그쪽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무관용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 두 번째는 도덕성 그리고 청렴성입니다. 이 재임 중에 불법 편법적인 재산 증식, 이 권력형 비리 및 부정 청탁 등 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발표입니다. 네네. 특히 음주운전은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을 하거나 이 뺑소니 운전, 이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이 부적격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황교안 대표가 귀한 분이라고 했던 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갑질 논란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그 이름이 오르내렸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네, 귀한 그렇습니다. 분이라고 했는데 당 대표가 귀가한 분이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동과 관련된 이 사회적 무리를 빚은 이거는 뭐 사람인데 설명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너무. 네, 그렇습니다. 뭐 여성 혐오, 이 차별적 언행 등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여기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들 다 배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배제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예.
아니어야 할 텐데. 무관용 원칙을 무관용 원칙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력한 국무총리 후보자로 꼽혔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총리직 고사 입장을 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언론이 김진표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 김진표 의원이 지난주 이 청와대에 국무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그리고 사회부총리를 역임한 이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성향 인사라면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진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총리직 뜻을 접었다라는 건데요. 이 청와대에서도 이 김진표 국무총리 카드를 고심 중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었는데 하지만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청와대 역시 이 김진표 국무총리에 대해서 좀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언론은 김진표 의원 대신 육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부상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름도 뭐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니면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 직전까지 이렇게 총리직을 유지하다가 한 달 전쯤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게 됨으로써 네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특히 이 정세균 전 의장에게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정부가 4곳의 주한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네, 이 정부가 반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던 이 주한미군 기지 4곳을 이 미국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라고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이 미국과 제200차 이 소파 합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즉시 반환받기로 한 미군 기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그리고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쉐아 사격장 그리고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 및 캠프 롱 등 4곳입니다. 이들 기지는 2009년에서 2011년 폐쇄된 뒤 이 소파에 따른 반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만 이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비용 부담 등을 두고 이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반환이 지연돼 왔습니다. 네. 이 현재까지도 환경협의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 반환은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 그리고 개발 계획 차질로 인해서 이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기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땅 파봐야 돼요. 네. 혹시 거기다 뭐 이상한 거 묻어놓은 거 없는지 혹은 흘려놓은 건 없는지 네네. 세심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게 핵심인데 예. 이 환경오염 부담 문제는 이 추후에 미국이랑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못 지었다라는 건데 네. 이 정부는 먼저 이 정화 비용을 부담을 하되 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받아내겠다 뭐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하지만 이미 반환이 완료된 그 54개 기지 중에서 이 25개 기지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정화 비용도 지금 미국이 부담하지 않고 있어서 이 추가로 또 받을 수가 있을지 좀 우려가 예. 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기대조차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50억 달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아니 하고요. 솔직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그 주둔 비용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내는 게 아니라. 네네. 예. 그래요 참. 하여튼 즉시 반환받으면 그게 저 어떻게 중앙정부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자체로 반환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확인해서 다음 예.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슬쩍 드는데. 네네. 예, 예. 그 강원도 춘천에 그 기지도 춘천시에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꼭 내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자수해서 체포됐다는 소식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대전 동부경찰서는 오늘 이 살인 등 혐의로 58살 A씨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 A씨는 어제 오후 6시 19분쯤 이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 47살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가 현장에서 숨졌고요. 아이고. 이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 피해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네네. 갑자기 흉기로 공격을 한 뒤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이 A씨가 식당에 들어간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A씨와 B씨가 동업을 했던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행방을 쫓던 중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20분쯤 이 경찰에 자수해서 이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 사고가 많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석임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백면도 경산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지장을 받아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서울 시내 구간인 양재를 조금 못 간 2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는데요. 여파로 한남 나들목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3,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일산부터 자유로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는 김포에서 송내까지 교통량이 많아 12km나 막힙니다. 반대편은 시흥에서 송내,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0140번 쓰시는 분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을 법무부 장관 후보.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네. 검찰총장에게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네. 지휘할 그런 의원이 아니겠나 네. 짐작을 또 해봅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때는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27톤을 불법 포획 증거품으로 압수했는데 검찰이 시가 30억 상당의 고래고기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경찰이 27톤을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이 21톤을 되돌려 주었다. 네, 이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이 발끈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 오보 대응이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불법 포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약골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가 재반박을 내놨습니다. 문건 내용이 검찰이 내놓은 해명인지 아니면 불법 포경업자가 내놓은 해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황당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대검이 예를 들면 국과수의 그 감식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해명인지 아니면 불법 포경업자가 내놓은 해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황당했는데요. 당시 냉동창고 현장에서는 총 27톤 고래고기 가운데 21톤이 이 밍크고래가 그냥 이렇게 그 완전한 형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게 나뉘어져서 똑같이 생긴 853개 나무 상자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35개 소쿠리에 나뉘어져서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래들이 다 해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샘플을 골고루 뽑아가지고 보낸 거죠. 그리고 이게 모두 다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21톤 전체를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샘플링해서 전부 다 불법인데 이것 가지고 전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해서 돌려줘 버렸다. 그런데 사실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시료량을 더 늘려서 해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김용민 라이브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법하게 처리했다. 아니다.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김재원 자유한국당 신임 정책위 의장. 이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하지요.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을 떡국을 나누듯 찢어먹었다. 정치에서의 신뢰가 송두리째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민주당 쪽 얘기는 계속 좀 예산심의 좀 하자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거부를 했고 내역 보여달라 그러면은 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 예산 심사를 하자고 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저예요.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 예결위원장조차 모르는 예산을 어디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떡국물 나눠 가지듯이 네. 나눠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받으려고 해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예산 심사를 하자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짓말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우리를 믿어달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어떤 신뢰가 네. 송두리째 망가지고 더욱이 이런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그런 거짓말을 해대니까 저희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양쪽 국민들을 얘기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 양쪽 얘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양쪽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옆에서 보시면 뻔히 아실 텐데 예.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냥 예. 무조건 거짓말하고 국민들 속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오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년도 예산안이 4+1 공조체제로 가까스로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일괄 상정채비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들리는 바로는 검찰이 의원들에게 개혁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더 그런다면 법안 처리를 방해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단호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 협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들을 구슬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 개입입니다. 만약에 국회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한다면 실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이제 의원들한테 와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을 한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왜 검사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사에게 한 말입니다.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에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수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따지듯 물었던 것이죠. 결국 법원의 결론은 공소장 변경 불허. 네, 이제 검찰의 선택이 남았는데요.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던 법정에 직접 다녀온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의 선택지는 무조건 공소 취소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기소를 한다는 거죠. 검찰 입장이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그냥 이대로 가고 만약에 뭔가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리면 항소해서 다시 그러니까 판단을 구한다 이런 뭐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현재 제출된 증거로서 충분히 그런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네.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고집을 피울 여지조차 없다. 여지조차 없는 거고 만약 이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유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인 거죠. 아, 그 자체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유죄를 받으려고 합니까? 오, 그러면 그냥 그 검찰의 선택지는 무조건 그 공소 취소 이거밖에 없다. 네. 김용민 라이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제 고인이 된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명언입니다. 김우중 회장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요. 맨손으로 성공 신화를 이끈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세계 경영을 하다가 외환 위기를 만나 몰락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는 IMF 당시 대우그룹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대우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당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섭섭했겠지만 어떤 정부라도 대우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우로서는 운이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김우중 회장을 비롯해서 대우 측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한편 일리가 있는 것은 당시에 이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이전 정부에서 상당히 그 기업들한테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우가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전자 공장이라든가 해외에 많이 설립을 하면서 공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정부의 1차 과제가요. IMF 탈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기업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이 대우였단 말이에요. 대우가 해체되고 난 2, 3년 후에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대우로서는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줬으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나 당시 현실로 돌아가서 보면 어느 정부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공기는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전국은 안개 속처럼 뿌옇기만 하네요. 엘라 피츠제랄드의 미스티 듣고 오겠습니다. Look at me. I'm as helpless as a kitten up a tree. And I feel like I'm clinging to a cloud. I can't understand. I get misty just holding your hand. Walk my way and 1,000 violins begin to play. Or it might be the sound of your hello, that music I hear. I get misty the moment you're near. Can't you see that you're leading me on? And it's just what I want you to do. Don't you notice how hopelessly I'm lost? That's why I'm following you on my own. When I wander through this wonderland alone, never knowing my right foot from my left, my hat from my glove. I'm too misty and too much in love, too misty and too much in
아, 음악 좋습니다. 김선미님, 이런 고급진 느낌이 용수처의 분위기네요. 와인 한 잔 들어야 할 분위기입니다. 혹시 운전 중이신 건 아니시죠? 네. 민주주희의 아버지님. 아, 민주 씨하고 주희 씨의 아버지신가 봐요. 민주주희의 아버지님.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또 딴 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고래고기는 검사에게. 네. 마키 7165, 이 필명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면 안 됩니까? 투쟁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가을님, 부적격자 철회하기로 할 듯. 부적격자. 아, 저기, 박찬주 육군대장 말씀하시는 거 봐요. 예. 자, 가을님. 그렇지 않아도, 5시 다 돼서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충남도당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한국당 입당을 허용했다고 하는군요. 네. 자, 윤땡땡님, 검찰, 도대체 당신들은 꼭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 위에 군림해야겠습니까? 국민을 섬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런 민심이 있다는 점 검찰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5시 40분입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화해하고 평화의 바람이 부는가 했는데 다시 로켓맨, 늑다리 이런 말이 오고 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냉기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길로 들어설 것이다. 다시 북미는 긴장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연말.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된 분위기로 흐를지 아니면 새로운 접점을 극적으로 마련해서 2020년 희망의 새해를 열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의 북한 전문 연사시죠.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연말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양국은 대화는 하지 않고 막말만 주고받았는데요. 말싸움이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현재 북미 관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20일 남았는데요. 네. 북한도 약간은 연말 그 데드라인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는 모습이고요. 자기들이 설정해 놓고. 예, 자꾸 이제 재촉을 하는 거죠. 네. 진짜로 우리 의사는 진짜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 안 내놓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근데 새로운 길을 가다가 잘못하다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지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온 비핵화 용의를 표명해서 누려온 국제사회의 인기를 다 한꺼번에 다 버려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안보리 제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또 추가 제재 불가피하거든요.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 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요. 저는 이제 양쪽이 진영을 갖추고 빅딜 협상을 할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그리고 이제 15일 날 이제 비건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당장의 초강대국으로서 고개를 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단도리를 해놓고 만약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면 또다시 제재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약속 잊지 않았지. 그거 확인하려고 이제 오늘 밤에 안보리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만약에 일탈된 행동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다. 이거를 확인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놓으면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선제적으로 그 신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신뢰 조치는 제재 완화 용의 표명과 한미연합 훈련 안 하겠다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내놓으려면 체면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 내의 여론도 안 좋고 따라서
조금만 요구하고 예. 협상으로 가서 협상에서 얘기하자. 예. 그러기 위해서 서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다른 전문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홍현익 박사님은 이건 뭐 협상을 앞두고 힘겨루기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한마디로. 네. 예. 몇 가지 알겠습니다. 정황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는 이제 그 리수용이 그 북한의 이를테면 리용호보다도 더 위거든요. 최선희의 리용호, 리용호의 리수용인데 리수용이 엊그저께 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위원장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연말이 지나도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가 없는데 미국은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느냐. 새로운 계산법이나 내놓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최선희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한 거를 이제 비유하면서 이것이 진심으로 조롱한 것이냐 아니면 실수한 것이냐. 만약 진심으로 조롱한 거라면 우리도 폭언을 시작하겠다. 저기서 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폭언을 시작한다는 게 그게 위협이 되나요? 폭언을 시작하겠다. 폭언이야 시작하면 그만이지 굳이 뭐 그렇죠. 폭언을 개시한다고 뭐 공언할 것이나 그리고 이제 예약하는 건 또 아니기 하나 때문에.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지금 북한의 뭐 외교 당국과 국방 당국이 계속해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밤 10시쯤에 발표하는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연합뉴스 같은 데죠.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뉴스 TV나 노동신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외국에서만 알려지는 거고 북한 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 북한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접할 수가 없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직 김정은이 최종 결정은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단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만 소집해 놨었지 거기서 어떤 내용을 내가 얘기하든 너네들은 승인해. 그런 것만 지금 확인받고 있지 어떤 내용의 결정을 했다는 건 아직은 결정 안 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사실 북한 사회에서 북한이 더 이제 극으로 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은 지도자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희나 리수용이나 하는 얘기가 아직 우리 위원장은 트럼프에 대해서 늑다리란 표현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미리 지레짐작으로 우리 위원장을 조롱하는 듯이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 또 실수하지 말아라. 네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 얘기는 대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연말 협상 시한이 지나면은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틀 전 담화에서 밝힌 것입니다. 전에 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나와서 한 말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연말까지 무슨 큰 카드를 내놓을 수는 없다. 뭐 김정은이 설정한 시한을 맞춰서 김정은 어떤 그런 의사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적어도 한두 달 정도 후에 이렇게 미국이 성의 있는 뭔가 선물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초강대국이 고개를 숙일 수는 없죠. 북한하고 지금 미국하고 경제력이 600배 차인데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한테 초강대국이 양보하는 모습을 전혀 연출할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정부가 북미 회담이 재개되면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은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할 거를 우리 정부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체면을 다 살려주고 한국의 얘기를 듣고 한번 회담해보자. 또 23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 만날 가능성이 큰데 시 주석한테도 얘기해서 일단은 테러를 차단하고 김정은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쏘면 중국이 뒤를 봐주지 말아라. 미국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일탈된 행동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회담에 나올 체면도 살려주고 그거를 우리 정부가 함으로써 다시 평화 촉진자 역할을 다시 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한테도 한미연합훈련은 당분간은 북미 회담 중에는 중단하자. 그리고 이거는 방위비 협상에도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네. 4783번 쓰시는 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북한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그 스토리 47님, 상황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남북 관계는 완전히 봄바람이 불 것입니다. 중국 연길이나 북한 국경 쪽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내년 봄에 본격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소문이 번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간 상당히 또 이 지금 남북 관계 또 북중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신 분 같은데요. 우리 홍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년 2월 3일 날 이제 아이오와 코카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 신호탄입니다. 그게 2월 3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그 시점을 맞춘다면 1월 말쯤 정상회담 할 수 있고 근데 그때까지는 좀 시한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3월 정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리고 5월 달에는 NPT 평가회의라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평가회의를 이제 하는데 그게 거기서 평가회의에서 미국이 확산을 막지 못한 증거가 막 나오면 북한이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미국이 수세에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다고 보면 3, 4월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연말까지 정상회담 하는 거는 좀 촉박하니까 실무회담을 연말까지 하고 정상회담은 1월 말이나 3월쯤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내년에 고위급 회담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말의 데드라인을 김정은도 지금 부담스러워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나서서 연말이 지나도 협상을 계속하는 게 국제사회의 평화나 북한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미국에게도 유리하고 따라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죠. 그래요. 3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매우 싫어하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당은 그렇지만 그것이 미국이 그 시점을 굳이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시점이 트럼프의 대선 일정에는 그 시점이 맞다는 거죠. 예. 미국 쪽이 우리 총선 일정을 의식해서 3월 말 4월 초가 아니라 총선 이후로 해서 북미 간 타결의 그 시점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국이 우리 정부 그렇게 고려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큰일 나죠.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예. 그러나 김정은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한국의 총선에서 과연 보수 진영이 대승하기를 바라진 않을 테고요. 또 하나는 더 큰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래도 김정은에게 유리하지 설사 타협이 안 되더라도 조 바이든이 되면 북미 관계 거의 물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완전히 물먹이지 않기 위해서도 미사일 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베도 지금 김정은 만나려고 그러고 시진핑은 100만 톤 식량 준다는 얘기도 있고 푸틴 대통령하고 사이도 좋은데 이게 다 한꺼번에 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잃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김영철이 얘기했는데요. 진짜로 잃을 게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잃을 게 그렇죠. 많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잃을 게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지렛대는 많이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럼요. 저희 금강산 같은 것도 사실 북한이 철거하겠다 그러는데 철거하면 28개 경제특구 거기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거기 목숨 걸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양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만약에 진전될 때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은 중국은 지금 단둥에서 개성까지 고속철을 놔준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네네. 아베 총리도 20조 원을 주머니에 넣고 지금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전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조금 진전될 때 우리도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준비해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런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결정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재개할 길은 전혀 없습니까? 사실 개별 관광은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중고등학생이라도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면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정부 입장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변안전보장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정부가 약간 입장을 완화해서 개별 관광은 할 수 있고 또 이산가족 그런 분들은 금강산 가보고 싶은 분도 계시니까 갈 수 있게 해주자. 북한에 초청만 해준다면.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용의는 표명하되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신다고 하는 분이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서로 경협하자는 여지는 남겨두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조금 좀 지체되지 않을까. 지금도 원하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은 신변 안정을 대한민국 정부로서 국민의 신변 안정을 보장해야 되니까 북한이 신변 안정 보장을 위한 합의를 하고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통일부 입장이 약간 더 완화된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면 갈 수 있다. 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조금만 더 이제 그 의견차를 좀 좁히면은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네. 그 현대아산이 말이죠. 네. 그 개성공단은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인가요? 아무래도 또 돈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기업가들 방문해서 자기 그 재고가 어떻게 됐나, 기계가 어떻게 됐나, 그거 방문부터 우리는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가는 건 안보리 위반도 아니거든요. 네. 그거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24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전망도 짧게 좀 해주시죠. 네. 23일은 아마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지금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한중 협력을 할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시진핑 주석이 사실은 올해 와야 되는데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진핑 주석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하고 네. 그래서 사드 국면을 좀 넘어가는 그런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한일 협상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16일 날 한일 간의 국장급 협의가 있고요. 22일 날 베이징에서 장관급 통산장관 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 진전이 있으면 제가 바라기는 이게 일본이 그 제재 조치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그리고 이제 주소미아 연장하는 건데 일본은 그 징용 문제 먼저 내놔라. 근데 문희상안이 지금 국내에서 지금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약간의 진전만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홍현익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네, 전 2부에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